우주 간의 격렬한 충돌과 폴란드의 패망 뒤에 나타난 시기를 거짓 전쟁기라고 부른다.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Now imagine me in the Maginot Line, sitting on a mine in the Maginot Line. Now it's turned out nice again, the army life is fine. French girls make 거짓 전쟁이란 말은 미국에서 생겨났다. 영국에선 지루한 전쟁 또는 동트는 전쟁이라 했고, 프랑스는 우스운 전쟁, 독일은 장기전이라고 불렀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간의 유화 정책을 마감하고 폴란드를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진영의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위해 취한 조치는 너무나 미미했다. 히틀러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게 하는 간접적인 원조마저도 외면했다.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인 가물랭은 이 전쟁을 프랑스를 방어하고 독일의 공격을 격퇴하는 관점에서 봤다. 이런 총사령관의 사상은 프랑스 전군에 퍼져나갔다. 프랑스의 포병대는 독일의 산업요지가 사정거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의 포도 발사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마지노선에 대적할 만한 요새인 지크프리트 산에 당도하자 프랑스군은 더 이상의 전진도 하지 않았다.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자 프랑스 군대의 도덕성과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기강이 해이해진 수천 명의 지원병들은 군인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일삼았다. 영국군도 우물쭈물하긴 마찬가지였다. 영국은 특히 공중 공격을 두려워했다. 영국 공군은 독일 남서부 산림지대에 착륙하라는 제안을 거부했고, 독일군 군수공장을 파괴하는 문제도 무척 조심스러웠다. 독일 경제 대동맥 구실을 아는 강에 폭탄을 투하자는 처칠의 제안도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 측에 의해 거부됐다. (1939년 12월) 영국 군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5만 명의 병사가 사망했던 제1차 세계대전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전투 없는 거짓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민주국가에 팽배했던 결연한 항전의지는 점차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즉각적인 응전으로 이어질 것 같던 저항의식은 권태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잦은 정전과 식량 배급, 아이들을 외딴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 유흥장소의 폐쇄가 점점 견딜 수 없는 일이 돼갔다. 전쟁 초기에 통과된 각종 비상계엄령에 의한 통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고, 시민들은 이를 점차 무의미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여기게 됐다. 연합국의 수동적인 태도만이 거짓 전쟁의 원인이 아니었다. 독일군도 행보에 박차를 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폴란드에서 전리품을 챙기기에 바빴다. 일부 독일 장교들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영국과 프랑스 측에서도 그대로 전쟁이 끝나고 적당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거짓 전쟁이 돼버린 또 다른 이유로 혹독했던 겨울 날씨를 꼽을 수 있다. 그나마 전쟁다운 전쟁이 치러진 곳은 해상이었다. 독일 해군의 전략은 돌격대와 유보트를 투입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적 함대를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평화기의 마지막 몇 주 전, 수많은 함대가 독일 항구를 떠나 넓은 대양으로 사라져갔다. 유보트 전함대가 드넓은 바다로 출항해 대서양에 포진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 함대는 즉각적으로 상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영국 북쪽의 외딴 섬 오크니의 스카파 계류지는 북해를 봉쇄하기 위한 영국 함대의 전진기지로 사용됐다. 10월 13일 밤, 독일의 유보트는
대담하게도 계류지에 들어와 영국 전함 로얄 오크에 일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833명의 영국군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로 잠수함 유보트와 항공모함은 해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무기로 떠올랐다. 초기의 해전은 주로 해상전이었다. 독일은 장기항해가 가능한 대규모의 전함과 해상 공격용 전함을 건조해 상선을 공격하고 침몰시키려 했다. 전함 에드머럴 그래피스피는 그중 하나다. 이 전함은 인도양에서 동맹군의 배를 격침시키고 남아메리카에선 월등한 화력으로 영국 함대를 무력하게 했다. 그러다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 중립국이던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은신했다. 한편 영국 해군은 일부러 독일군에게 신호를 보내 수많은 영국 함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구태의연한 작전을 사용했다. 독일군은 급히 그래피스피 전함을 출격시켜야 했고 결국 함대의 격돌은 영국군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래프스피는 수많은 영국군을 포로로 잡았고 포로들은 보급선 알트마르크에 실려 운송됐다. 알트마르크는 노르웨이 해안 코너를 돌아 중립국인 노르웨이 해역에 몸을 숨겼다. 그때 영국 해군이 무서운 기세로 알트마르크를 향해 돌진해 와서 중립국인 노르웨이 해역에서 포로들을 구출해 갔다. 영국군은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거울 삼아 유보트의 공격에 대비해 즉각적인 호송 작전을 펼쳤고 호송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다. 처칠은 영국의 해군을 책임지고 있는 제1제독으로서 열정적이고 구속되지 않는 그의 성품을 드러냈다. 그는 방어만으론 충분치 않을 뿐더러 수색하고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보트에 감행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처칠 제독이 독자적으로 지휘했던 작전의 실패로 영국은 항공모함인 커리저 소를 잃고 다른 항공모함도 심한 손상을 입었다. 핀란드 산림 지역에선 유럽 대륙의 지상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한 크고 작은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낳고 말았다. 그중 하나는 바로 핀란드와 소련의 충돌이었다. 1939년 11월 말에 시작된 이들의 전쟁은 나치 소련 협정의 결과로 스탈린이 핀란드에게 소련의 영향권 내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핀란드가 스탈린의 요구를 거부하자 전쟁이 시작됐다. 결국 몇 개의 핀란드 섬이 소련에 병합됐고 소련 국경은 핀란드 쪽으로 더 이동하게 됐다. 소련의 공포스러운 침략 목적은 폴란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협상을 준비했지만 소련을 교활한 적군으로 여긴 핀란드는 한 번 양보는 또 다른 요구를 불러올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소련군은 전 국경에 걸쳐 대대적인 공격을 포부하다. 소련 연방은 핀란드에 대해 총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 병사들은 자본주의로부터 핀란드 노동자를 해방하러 온 자신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핀란드 군대 규모는 매우 작았고 어느 모로 보나 형편없었다. 하지만 본국의 익숙한 산림 지형에서 강훈련을 받은 부대였다. 여름에 우거진 숲에서나
겨울에 눈 쌓인 숲에서도 작전이 가능했다. 게다가 핀란드 병사들은 결연하고 충만한 애국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숫자상으론 소련 군사가 1.5배 정도 많았지만 쉽게만 생각했던 부대의 진격은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핀란드 병사들은 반복되는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당당히 물리쳤다. 소련 공군도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낮 시간이 짧은 극지의 혹독한 겨울 날씨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한편 소련의 탱크는 조악하게 제작된 무기 앞에 백길들었다. 가솔린과 타르를 주재료로 만든 몰로토브 칵테일이란 화염병으로 탱크 내부에 투척해 불이 붙게 하는 무기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탱크를 보병대와 분리하는 아주 서툰 전략을 세웠다. 소련의 장갑차는 눈 쌓인 숲속에서 하나하나 핀란드 스키부대의 지물이 돼갔다. 소련군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수많은 병사들 속으로 핀란드군을 몰아넣는 인해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몰려왔다. 그 결과 기관총에 의한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 핀란드 전쟁기와 초기 단계에 격렬했던 나치 소련군의 산발적인 충돌은 스탈린이 휘두른 숙청의 칼날 앞에 상부 지휘권자들이 학살되면서 상당히 누그러졌다. 공산 독재자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군부 쿠데타 음모에 대한 염려로 인해 군부 내의 지도력이 말살되고 말았다. 믿기 어렵지만 당시 소련군은 겨울 날씨에 대비한 위장 장비도 갖추지 않고 생존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겨울 외투를 지급받지 못한 병사들은 그대로 동사했다. 핀란드는 이미 지나간 역사에서 중재불능 상태에 빠져 전쟁의 발발을 막지 못한 바 있는 국제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련 연방은 국제연맹에서 방출됐고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핀란드를 지원하고자 나섰다. 독일이 소련 연방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핀란드를 돕기 위해선 노르웨이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결국 이리저리 돌아가는 사이 핀란드는 아무런 원조도 없이 홀로 적과 싸워야 했다. 1939년이 저물고 1940년이 시작되면서 핀란드는 반격을 개시했다. 핀란드는 소련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전 공산군 보병부대를 포위하고 엄청난 수의 중장비 무기들을 손에 넣은 뒤 러시아군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승리는 소련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핀란드 측에선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결국 이웃 강대국들의 무게에 눌려 산산조각나게 되는 현실 상황을 감안해보면 핀란드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원조를 약속했던 영국, 프랑스와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고 이는 중립국 스웨덴의 철광 산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에 지나지 않았다. 핀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안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협상과 공방을 계속하는 사이 소련은 군을 재정비해 대대적인 공격을 펼쳤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었던 핀란드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1940년 3월 핀란드와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련은 핀란드 전역을 손에 넣고 꼭두각시 공산정권을 설립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토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핀란드 민주주의 체제와 핀란드 영토 원래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는 소련 연방이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하고 새로운 유럽의 협상석에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소련은 20만의 병사를, 핀란드는 2만 5천 명의 병사를 잃었다. 소련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추위의 승리마저 외면당했다.
전쟁 이후 핀란드는 민주국가가 됐고 영국과 프랑스 동맹국은 자연스럽게 히틀러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러시아와 핀란드 간의 평화협정이 조인되자마자 추위의 전쟁에서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갖고 있던 독일은 핀란드를 동맹국으로 맺어두려는 은밀한 접촉을 시도해왔다. 독일이 핀란드에 최신 장비를 보급해준 덕분에 핀란드는 현대식 군대를 갖추게 됐고 러시아의 복수할 날을 기다리게 됐다. (1939년에) 북프랑스 지역에 배치됐던 군대는 전형적인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무장병력과 일반 사회와의 관계는 매우 동떨어진 듯 보였다. 영국 군대는 쉬지 않고 꾸준히 해협을 가로지르는 수송작전을 펼친 끝에 프랑스 북부에 영국군 원정부대란 이름으로 부대를 배치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때도 같은 이름의 원정부대를 탄생시켰던 적이 있었다. 이 부대는 1918년 당시 만들어졌던 부대와 이름만 같은 게 아니었다. 외형적인 면이나 사고방식, 이념적인 면, 그리고 고급 장교들의 정신적 경향까지도 전쟁에서 승리한 1918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다. 승리를 거둔 부대가 과거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전쟁사 속에서 입증된 기정사실이다. 부대는 가장 먼저 수비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참호를 팠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비 방식이 하나였다.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영국 원정부대는 15만 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다. 벨기에의 국경을 따라 프랑스의 2개 부대 사이에 배치돼 프랑스 장군의 총체적인 명령을 받던 때의 일이었다. 한편 영국 공군 부대에 의해 공군 원정대도 창설됐다. 이는 10,000명이 채 안 되는 병사와 12개 비행대대로 편성돼 있었다. 영국 원정부대엔 군용차가 보급돼 부대 이동 시 도보 행진이 아니라 트럭을 이용하고 대규모 포를 갖추고 신형총을 구비하고 말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등 현대적인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이 부대는 독일까지 달려가 전쟁을 치를 만큼 공격적인 부대가 아니었다. 막강했던 파워는 시들해지고 다양한 신식 무기도 독일군이 폴란드전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진 못했다. 또 병사들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공중 수송력이 떨어져 부대에 필요한 군수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겨울 내내 영국 원정부대는 참호를 파고 훈련을 받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1940년 봄, 영국 원정대는 임시부대격인 지방수비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병사의 수는 40만에 달했지만 대다수의 병사는 노동자 수준으로 군인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더러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영국 원정부대는 병사들에게 영국 군인의 강령을 따르게 했다. 영국의 부대는 전통적으로 소규모였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부대로서 기술적이기보다는 도회적인 세련됨으로써 치안 유지에 주력했다. 기술적으로 앞선 무기를 갖춘 소수의 잘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대다수 나머지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부대에 몸을 담게 된 병사들은 전통에 관한 전문가들로 군인의 의미를 애국적 관점이 아닌 직업적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탱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기술 중의 하나로 농기계인 트랙터에서 착안해 개발된 것이었다. 과거 보병의 총검이나 기갑부대의 검과 창같이 대지를 붉게 물들이던 재래식 병기를 대신하여 탱크라고 하는 무장 차량이 격전지를 가로질러 빗발치는 기관총의 포탄을 뚫고 달렸다. 탱크는 1918년 영국군의 대승리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 탱크가 가진 잠재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탱크가 승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 원정부대는 보수적이고 전통 있는 부대로 그들의 기존 구조에 탱크만 추가된 상태였다. 영국 원정부대원들도 탱크가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논쟁만을 일삼고 있었다. 무장병기에 대해 언쟁을 하던 사람들이 독일이 탱크를 채택하자 방관자적 입장을 유지하거나 목소리를 낮췄다. 결국 영국 원정부대 보병이 한 일은 행군하고 포를 전장으로 실어 나르고 폭탄의 파편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파헤친 것이 전부였다. 기병대는 무장 탱크를 타고 달렸지만 가볍게 무장한 차량으론 병력을 모집하고 패배한 보병을 추스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탱크는 보병들이 전투 위험지역을 지날 때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보병대에 배치됐다. 영국의 군대는 전통적으로 소수의 직업 군인이었다. 그에 반해 프랑스 병사와 국가 간의 관계는 영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민병대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호전적인 주변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특성상 프랑스는 모병이나 징병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을 국가로 불러들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전통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유지했다. 1939년 다시 한번 대규모의 징병이 실시됐고 예비군도 동원됐다. 영국 군대 옆에는 300만 명이 이르는 프랑스 대군이 자리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집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징병 서류를 배포하며 국가의 부름에 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때에 모집된 예비군의 규모는 한 해 투입된 군복만 해도 지난 10년 내지 15년 동안 소유된 양과 맞먹을 정도였다. 군대식 사고방식에서 말하자면 프랑스는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가 보유한 탱크 수는 3,000대가 넘어 수적으로는 독일과 대등했으며 성능도 아주 우수했다. 하지만 이들은 보병부대와 동반하도록 돼 있을 뿐 독자적인 공습부대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부대의 장비는 형편없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이 거대한 부대를 지원할 물자와 부대의 운송수단이 매우 열악했다. 기병대의 말은 기병대는 물론이고 대포까지 운반해야 했다. 보병은 전장을 향해 도보 행군을 했다. 상부의 명령은 라디오나 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령을 통해서 전달됐다. 하지만 전장으로 향하는 프랑스 국민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프랑스는 곧 입대하게 될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독일에 대항하는 군사적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75%나 됐다. 장군들은 뚜렷한 명분을 찾고자 노력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군은 정신력이 부족한 듯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저 버티는 것뿐이었다. 프랑스 군대는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교훈으로 전장에선 방어가 최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참호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관총은 방어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적군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랑스가 서부 전선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프랑스 병사들에게 있어 조국의 서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베르댕 전투를 벌이던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프랑스 서부 국경의 한 성체는 사력을 다한 병사들의 희생 덕분에 방어할 수 있었고 양쪽은 모두 수십만의 사상자를 냈다. 프랑스는 1939년에 정부를 독일의 공격을 받기 쉬운 지점으로부터 베르댕으로 이전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다. 독일은 베르댕의 요새를 파괴하기 전에 헛된 노력에 지쳐 무너지고 말 것이었다. 그러한 방어 전술에서 프랑스의 환상적인 방어선인 마지노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40년) 봄 영국도 이 요새에 군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영국 병사들이 강제로 서둘러 팠던 요새들은 마지노선을 바닷가 쪽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요새선은 벨기에 국경 부근에서 끝이 났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를 호령하던 양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식민지에서도 왕실의 군대를 파견했다. 인도 군대는 영국군의 일부로서 프랑스 진영에 배치됐고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온 부대를 배치했다. 독일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부대 중 특히 폴란드는 헝가리를 빠져나와 불가리아와 터키를 거친 뒤 중동을 지나오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된 여정을 감수하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가담했다. 거짓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공군이 감행한 결정적인 작전은 우습게도 독일 공격이 아니라 전단지 배포였다. 전쟁 초기에 영국은 독일이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평화협정에 응할지도 모른다는 왠지 모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영국 공군 부대는 서부 독일 전 지역에 독일의 유럽 침공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을 적은 전단지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았다. 그저 훈련병들이 야간에 독일 상공을 비행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했다. 거짓 전쟁기엔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공중전을 하려 들지 않았다. 전함을 겨냥한 몇 번의 공습과 정찰 사진을 찍은 것이 공군 활동의 전부였다. 유럽이 거짓 전쟁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 먼 곳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환하게 달랐다. 이 시기에 아시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일본 제국과 중국 사이에 그렇게 격렬한 전쟁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 유럽의 전쟁과 연결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덩치는 크지만 혼란에 빠진 중국을 정복하고자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의 제1제국으로서 유럽에까지도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중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려워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일 전쟁은 그 자체가 충돌과 충돌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전쟁이었다. 일본이 싸운 것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두 개의 중국과 싸워야만 했다. 중국이 공식 정부인 민족 진영과 임시 정부인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민족 진영과 공산 진영은 서로 충돌했다. 일본은 적국의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가리지 않고 싸운다는 새로운 방식의 전술을 세웠다. 중국인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선량한 민중을 대량 살상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다. (1940년 3월 7일) 퀸 엘리자베스호는 당시 최대 규모의 승객을 싣고 뉴욕으로의 천여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함선은 대서양을 최고 속도로 가로질러 달렸다. 이 항해는 1급 비밀이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독일 유보트의 공격엔 최고 속도로 달림으로써 대처한다는 생각이어서 항해는 호위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배는 안전하게 뉴욕 항에 닿았고 공중 공격도 받지 않았다. 함선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속도로 많은 양의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함 못지않게 무기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해에 퀸 엘리자베스호와
그 자매 함선인 퀸 메리오는 대양을 가로질러 여러 차례 고속 항해를 했다. 언제나 단독 항해였으며 언제나 비밀 항해였다. 1940년 거짓 전쟁의 양상은 사라지고 군사 행동이 시작됐다. 독일은 중립국이던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히틀러는 노르웨이를 북구의 약자라고 생각했고 노르웨이 북쪽 끝에 위치한 나르빅 항을 통하여 독일한테 있어 필수 자원인 스웨덴의 철광석을 실어 나르겠다는 속셈이었다. 핀란드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는 나르빅 항을 차지해 자신들이 핀란드를 원조한다는 핑계 하에 항구가 독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핀란드가 소련에 패배함으로써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전쟁이 임하는 독일의 태도는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국의 경제적 측면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고무나 석유처럼 독일이 소유하지 않은 자원은 선진 기술을 이용해 석탄에서 그 대체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독일이 군사물자를 만드는데 꼭 필요로 했던 또 다른 자원 중에 하나는 바로 질 좋은 철광석이었다. 철광석은 스칸디나비아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 중립국인 스웨덴에서 채굴하고 역시 중립국인 노르웨이를 통해야만 했다. 영국은 필요한 자원을 대서양 해상무역을 통해 자유롭게 얻었다. 그러다 선박이 공격을 받게 됨에 따라 대서양 전쟁에 불이 붙었다. 양국의 해군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독일 해군이 해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대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해안선은 짧아서 영국의 저지에 쉽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독일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먼 바다까지 나와 있었다. 이제 자원을 얻기 위한 충돌이 격렬해짐에 따라 독일 해군은 유보트와 다른 함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지역까지 전진했다. 노르웨이 해안은 굴곡이 심한 퓨르드 지형으로 입구가 깊어 여러 개의 항구를 형성했고 이는 독일군에게 요새가 되어줬으며 동시에 영국 해군의 반격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공호가 되어줬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강력하게 중립을 주장한 나라들이었다. 전쟁 참여 국가들이 국제 교역을 통해 얻은 물자에 의지해 전쟁을 하고 있었다면 중립국으로 남아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독일이 노르웨이의 중립주의를 침해했다면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독일은 노르웨이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덴마크도 공격했다. 덴마크는 1815년 이후 유럽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립국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독일의 뒤뜰로 인식돼 왔다. 덴마크는 본래부터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로 군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1940년 덴마크의 병사는 14,000명에 지나지 않았고 해군 함대 5척, 공군 전투기 50대가 전부였다. (4월 9일) 새벽 4시 15분 독일의 덴마크 공격이 개시됐다. 1시간 45분 만에 덴마크 정부는 조건부 항복을 하고 말았다. 덴마크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단지 노르웨이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전쟁이 끝나면 통치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모든 국가는 정복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최소한의 저항을 선택했다. 상호 합의서의 결과대로 덴마크 정부는 국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독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협력이란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은 민중의 지지를 얻어 선택한 정책이었다. 덴마크 국민들에게 이는 바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노르웨이도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 크기 면에선 덴마크와 비슷했지만 노르웨이 군대는 훨씬 강력했고 나치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으로 맞섰다. 노르웨이엔 나치당이 설립됐고 독일은 나치당의 당수였던 미두큰 퀴슬링에게 노르웨이 대통령직을 맡겼다. 훗날 그의 이름은 나치에 협력하고 나치 세력을 끌어들인 배반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독일의 공격이 시작되자 전 독일 부대가 출동했다.
계속되는 전쟁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고 모든 전투기와 함선은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했다. 1940년 두 나라가 겪었던 혼란의 역사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진 작전이라도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는다는 사실은 전쟁사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노르웨이에서의 전쟁이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돛을 높이 세우고 해안으로 나간 독일 해군은 예기치 않은 영국군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영국군은 방어 수준이 아니라 준비된 각본에 의한 공격을 퍼부었다. 거짓 전쟁의 양상을 종식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영국군을 압박했던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군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노르웨이 해안에 기뢰를 장치하기로 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독일 함대를 노르웨이의 중립 해역에서 넓은 바다로 유인한 뒤 영국 함대와 잠수함의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기뢰 작전과 공습을 감행했고 양측의 전함은 안개 속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 영국은 서둘러 계획을 수정해 노르웨이 측의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기획안은 형편없었고 통제도 엉망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전은 안개 속을 헤매듯 혼란스러웠다. 처음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함선이 출항하고 병사들이 작전 지역에 하선하고 포를 내려놓은 뒤 다시 배에 타도록 했다. 이 수륙양용의 작전을 계획했던 제독과 장군들은 병사들과 다른 배에 승선함으로써 병사들에게 불신감을 주었다. 전쟁은 북극권 내의 산악지대와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지역에서 치러질 듯 했지만 산악훈련까지 받은 독일 병사를 상대하게 될 영국은 아직 참호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대는 아무런 대공 장비도 없이 계속되는 슈투카의 공격 표적이 됐다. 영국 해군도 교련한 자세로 싸웠지만 초기 독일 전함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국군의 전열을 수습하긴 어려웠다. 장비와 조직면에서 허점을 보인 영국은 공중 공격에 무너지고 독일 최고의 장군이 이끄는 산악부대에 밀리고 말았다. 이 주 동안의 전투 끝에 독일은 남부 노르웨이를 점령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우선 해상을 통한 필사적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처칠이 고안한 이 작전은 제독의 성품을 잘 반영한 것으로 전쟁의 막바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패기가 넘쳤고 과감했다. 한때 처칠 제독은 이런 성향으로 인해 고배를 마신 적도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갈리폴리전에서 과감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수천의 병사가 희생됐다. 이들 중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병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영국에 항의했다. 갈리폴리에 대한 악몽은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켜 후에 노르웨이 출정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요인이 됐다. 놀랄 만큼 효과적인 통솔력을 보여줬던 독일과 무질서한 혼란 속에 운영됐던 영국, 프랑스군의 만남은 처칠에게 다시 한번 불운을 가져다 줬다. 노르웨이에서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직위는 상승됐다. 처칠의 주도에 의해 벌어졌을지도 모를 참사에도 불구하고 운명이란 게 다 그런 것이란 걸 보여주듯 처칠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전쟁은 갖가지 사건으로 복잡하게 짜여갔고 원인과 결과는 마구 뒤섞였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쟁이 이미 가속화됐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함에 따라 베네룩스 3국도 참전하는 등 전쟁은 점점 유럽 전체로 번져갔다. 이런 와중에 영국은 노르웨이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국정은 체인벌린이 맡아 운영했다. 체인벌린은 독일의 거짓말에 속아 뮌헨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를 배신하고 독일의 협조에 굴욕스러운 융화 정책을 펼친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여러 관료들 중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었을 뿐이었다. 히틀러의 말을 신용한 것은 그의 실수였다. 그는 영국의 국민 앞에서 극적인 연설을 냈지만 평화에 대한 환상을 깨는 불운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람들의 불신은 높아갔다. 그 결과 역사 속에서 체인벌린의 위치는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뮌헨에서 돌아와 히틀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 독재자 히틀러는 체인벌린과 전쟁에 대한 토론은 하지도 않았고 애매모호한 협정사를 흔들며 우리 시대의 평화를 운운하는 허망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고 책임자 체인벌린은 전쟁이 터지자 망연자실했고 이로써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다. 전쟁 상황을 운영하게 되면서 체인벌린의 마음속엔 또 다른 욕망이 불타올랐다. 어쨌거나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체인벌린이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독일 영토에 폭탄이 투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6개월간의 거짓 전쟁이 지속된 뒤인 4월 6일 독일이 함대를 이끌고 노르웨이를 향하여 돌진하자 체인벌린은 연설 중에 히틀러는 이미 버스를 놓쳤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히틀러가 패전을 거듭할 때 영국과 프랑스군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체인벌린은 진심으로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전쟁이 진전될수록 체인벌린의 주장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다. 영국 하원에선 노르웨이 전쟁에 대한 청문회가 벌어졌다. 하원에서의 청문회는 이틀 동안이나 지속됐고 의원들은 차례로 일어나 체인벌린을 성토했다. 지난날 바로 이 하원에서 군복을 입고 메달을 수여받았던 과거의 전쟁 영웅이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고 있었다. 체인벌린이 이끄는 보수당의 원로 의원인 레오 아메리는 200년 전 올리버 크롬웰이 하원에서 했던 연설을 인용했다. 그는 체인벌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의 과오에도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가? 말하건대 우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라. 신의 이름으로 떠나라. 투표가 실시되고 체인벌린의 당원들마저 그를 외면했다. 그리고 다수당의 수는 200명에서 81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에 넋을 잃고만 체인벌린은 떠나라는 의원들의 외침 속에 하원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체인벌린은 쉽게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반대당인 노동당의 자리를 요청했다.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는 노동당은 새로운 수상만을 받는다고 말하며 요구를 거절했다. 체인벌린은 처칠과 원로 정치인이며 외교장관을 맡고 있던 헬리팩스와 함께 국왕 조지 6세를 아련했다. 헬리팩스는 행정부가 체인벌린의 후임자로 지목했던 인물이었다. 국왕은 헬리팩스에게 내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무런 특징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처칠은 인생의 야망을 이뤘다. 유화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책을 맡게 된 것이었다. 처칠은 영국 정계에서 유일하게 병기고에서 정치적 소신을 펼치고 창의적인 전술을 고안할 수 있는 본능을 타고난 전시 지도자라고 평가됐다. 수상 집무실로 들어간 뒤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란 걸 확신했다. 영국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자 처칠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처칠의 권력 상승은 스칸디나비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처칠이 수상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첫 5일 동안 그는 탁월한 예지력을 발휘했다. 영국 공군 장교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그는 명분 없는 전쟁이란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군대를 프랑스로 파병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전투기들은 다른 전장에도 투입되고 있었다. 바로
영국 전투였다. 처칠은 타고난 지도자요 전략가였지만 저 5일간의 집무 기간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미 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전쟁의 폭풍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관계까지 위태로워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유럽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짓 전쟁 시기를 오히려 그리워한다. 독일이 폴란드를 2주 만에 점령하고 더욱 규모가 커진 전쟁이 거듭 발발하게 된다. 마지노선을 우회한 독일군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는 순식간에 바다를 뒤로 한 채 포위되고 만다. 그러나 영국군은 소형 함선을 이용해 기적적으로 탈출한다. dunkerque에서의 기적의 탈출 덕분에 영국은 다시 병력을 확보하게 된다. 독일은 남쪽으로 내려와 프랑스를 함락시킨다. 고대 위용을 자랑하던 유럽 대국이 단 몇 주 만에 복수심에 불타는 독일에 의해 정복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전쟁에 패하고 녹초가 된 프랑스는 피점령국이 돼 수치스러운 협력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한편 영국군은 30km 전방에 독일군이 포진한 가운데 동맹군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홀로 남아 비참한 나날을 보낸다. 영국인들은 테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경험한다. 유럽의 우방국가가 겪으며 참아냈던 고통과 침략의 공포, 파괴와 점령의 과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침략과 공격은 예견돼 있었다. 영국은 소집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철저히 동원해 전선에 배치한다. 히틀러는 다시 한번 평화회담을 제안하지만 처칠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싸울 각오가 돼 있을 뿐 항복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